오늘 기조발제 한 분과 발제 세 분이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 전반에 관련돼서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분들께서 종합 토론에 8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9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각 토론자마다 한 10분 정도 내외로 간략하게 토론 내용을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관련돼 있는 주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에 관련돼서 자유롭게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핵심기획관의 김다른 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리인의 박경희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강호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상공회 이속 규제샌드박스실의 이상헌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의 이혁국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순서에 따라서 토론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다른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국장 맡고 있는 김다른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그렇고요. 그중에 또 규제 샌드박스 해서 오늘 새 연구원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해 주셔서 그 업무 둘 다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되고 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이미 들었고, 또 오늘 토론에서도 많은 조언들 또 충고들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받아서 잘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입법 방식 위원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흔히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정말로 이제 규제 그 네거티브 순수한 의미의 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수준의 전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제일 이제 힘들고 고민이 많은 게 이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학 그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면은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전체 집합, 네모난 전체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 B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뭐는 허용한다, 뭐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 집합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그 여집합이라고 하죠. 그거는 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이고, 그거를 이제 B 집합으로 일종의 본다고 할까요? 뭐뭐는 뭐뭐를 빼고는 다 된다. 요거는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여집합은 다 되는 걸로.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뭐 모든 분들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말은 좋은데 사실 이제 공무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좀 있는 게, 그럼 그 여집합, 그러니까 그 A에도 B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확히 금지해야 될 것과 명확히 허용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특히 신산업 신기술 같은 경우는 그 A, B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또 모호하니까 이거를 정말 풀어도 되느냐. 그래서 규제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저희 국조실은 뭐 규제를 항상 푸는 쪽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게 정말로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현실을 알아야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처협회라든가 이런 경제단체, 또 기업들, 또 연구원 박사님들,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들을 저희들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담당 규제부처를 설득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규제부처가 더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계속 굉장히 보셨지만 5차례를 해서 583건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저희가 좀 덩어리 규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로봇이다, 아니면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디지털 5개 광고 분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부처 다법령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통으로 접근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 중에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분석해 주신 것 중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도 있었고 한데, 이제 지금 곧 발표를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데 비슷한 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은 요거 적시해 놓고 요거는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다 받아라 웬만한 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지정을 하고, 요거는 변경 허가를 꼭 받아라, 나머지는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랑 이야기 끝났고 곧 발표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리스트화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원소연 박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만족도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일종의 타협 차이인 것 같아요. 네거티브도 그렇고 나머지 규제 완화는 보통 바로 풀어버립니다. 법령 개정해서. 그러니까 규제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이거 물론 그 규제부처 입장에서 어떤 부처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규제를 풀었다가 나중에 국민의 생명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물론 임시 허가는 바로 푸는 거지만 안전성이 좀 모호해서 풀어주기는 겁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가면은 신산업 신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시도조차, 실험조차도 못하고, 실험을 못하니까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도 없고 또 데이터도 안 쌓이고, 이런 경우에 이 부처 입장에서는, 규제부처 입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바로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안전하지 않느냐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샌드박스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수도 건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규제 개선을 한 것이 144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 정도인데, 이게 실증 특례든 임시허가든 한 2년 정도, 또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이게 준비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9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사실 준비 기간, 실증 특례 기간, 그 다음에 안전성 검증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 법령이 개선되는데, 이렇게 치면 규제 법령 개선까지 한 3, 4년이 걸리는 프로세스인데, 지금 3년 반 만에 20%인 144건을 이미 규제 개선을 했어요. 공유 주방이라든가 택시 동승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에서는, 저희들은 좀 억울한 것이, 이것이 20%밖에 못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고, 테스트를 2년, 3년 해보고 괜찮으면 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빨리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규제 법령 정비 요청 제도도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가조건 정비 완화하는 걸 기업에게 요청 제도도 하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워낙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심의 기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 며칠 안에 심의해야 된다, 이게 없어서 기업들에게 조금 더 그 부처들을 좀 더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심의 기한을 설정한다든가, 또 부가 조건 또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 제도도 추가하고, 또 규제 법령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실증 특례가 끝나기 전에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지금 검토하고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도 저희가 3년 되고 해서 이번에 샌드박스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소개, 각종 지원책들, 그 다음에 80여 개 사례들, 우수 사례들을 해서 책자도 배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만족도는 높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이해 갈등 부분, 공유 경제, 모빌리티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가조건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텐데 특히 좀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기업들을 공모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제도를 더 보완 발전시키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경희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 내에서 이제 테크팀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여러 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뭐 모빌리티, 뭐 게임 산업 이런 쪽 자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규제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느끼는 의견들을 좀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거는 뭐 다 같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사실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뭐 NFT, UAM 뭐 이런 것들 10년 전에만 하면 이건 뭔 소린지 다 아무도 모르셨을 거지만 지금은 일상적으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당장 몸에 체감되는 그런 서비스 사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빠른 IT 기술의 발전, 이제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이제 IT 기술 엔지니어들이 많이 그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이거를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또 사업화하는 굉장히 또 뛰어난 경영가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장의 니즈는 뭐고 시장의 발전 방향은 이런 쪽인 것 같고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의 속도를 사실 이런 그 새로운 사업의 효익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정부 기관이 따라가기는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로펌에서 업무를 해보면 이 기업가분들의 아이디어를 정말 맨날 접하지만 쫓아가기가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의 소리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많이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에서도 좋은 시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근데 뭐 원칙적으로는 뭐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신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이제 자문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좀 정말 원칙을 대로 하시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이제 사례들이 사실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 관련된 쪽이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블록체인 산업에 완전히 선두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지 않는데도 이제 ICO라고 해서 이니셜 코인 오퍼링 다수의 대중들한테 이제 코인을 판매하는 거를 이제 금지한다고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많은 기업들 자문을 했는데 사실 이민 가시겠다는 이제 그 사업팀들이 꽤 많으셨어요. 여기서 있다가는 나는 아마 감옥 갈 것 같다.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자문을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토로를 하시는 이제 그런 고객들도 이제 만나게 되고 사실
뭐 정부가 걱정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투자 손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신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어도 금지라고 딱 박아놓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 특히 이런 쪽의 리스크는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산업에 좀 들어가서 알아보고 아 이런 건 좀 관리해야 되겠네, 가이드 해야 되겠네. 이럴 기회 자체가 아예 원천 봉쇄가 된 거죠. 금융기관들은 사실 금융위하고 금감원 무서워가지고 가장 늦게 지금 이 산업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뭐 해외 사례들, 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몰타나 이런 사례들 봤을 때 좀 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하는 걸 좀 보고 좀 법령은 아니지만 약간 가이드라인 줘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아 이거 빨리 제도권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제도화 과정들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수순을 밟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뛰어난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기술 관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사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이 접목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까도 뭐 나왔지만 택시, 렌터카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택시나 렌터카를 규제하는 게 이제 자동차 운수 사업법인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인데 이게 정말 옛날에 60년대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법에서 수십 차례 개정이 되면서 현행 법까지 왔는데 뭐 예전부터 뭐 되게 세분화된 이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별로 뭐 면허 등록제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된 거죠. 벌써 50년, 60년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기존 산업에 이제 플랫폼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완전히 이용 양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옛날에 택시를 핸드폰으로 부르고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다 길에서 손 들고 잡았지? 그리고 사실 카시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핸드폰 찍고 문 열고 차 타고 10분 쓴 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이런 이용 양태가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법령은 기존에 만들어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판마기식 규제로 되어 있는 법령의 기초에서 이 플랫폼 산업, 새로운 플랫폼 산업을 이제 그 법에 구겨 넣은 거죠. 제가 보기엔 정말 구겨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류별로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종류별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식으로 사실은 통합될 수도 있고 융합될 수도 있는데 기존 법령의 규제를 따르려고 하니 이게 잘 되겠나요? 사실 이런 부분 보면은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계속 나왔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소매점들 닫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분들의 생존도 중요하니까 계속 막을 수만은 없거든요. 결국 사회나 기술의 발전 트렌드를 뭐 개인이나 일부 단체나 아니면 정부 일부 부처에서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그런 정책을 알고 계시는 정부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완충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쪽 자문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래도 신기술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규제라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소연 센터장님이 지적하신 바에 진짜 크게 공감을 하는데 부가조건, 갈등 조정, 부서 간 협업 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얘기 들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에 대해서 저도 사실 높게 평가를 하지만 조금
다시 좀 돌이켜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는 규제가 많은 건 아닌가? 뭔가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책부서에도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존에 없어도 될 것 같은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없애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다른 반면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을 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톨릭대학교의 양준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왜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이 필요한지 그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펜 월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자본 수준을 본다면 미국의 94%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본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본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1인당 소득은 구매력 평가설로 계산했을 때 미국이 한 50 내지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뒤졌느냐? 그러면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게 과학기술 수준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 수준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미국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심하다 하면은 5년 내지 10년인데 그 5년 내지 10년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이 미국에 한 40 내지 50% 떨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인데 대학교 교육 당연히 좀 비난받아야 될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 교육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1인당 소득이 뒤진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WEF나 IMD에서 국제 경쟁력 비교하는 그 보고서를 가보면 이게 설문조사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WEF의 최근 보고서가 2019년인데 거기서 한국이 11위 했고 IMD 보고서는 2021년 나와서 우리가 26위 했지만 우리 비즈니스 법령을 보면은 49위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을 따지는 순위 그 분야인데 51위입니다. 또 상품 시장 역시 경쟁을 보는 분야인데 59위. 그리고 좀 세부 분야를 좀 들어간다면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도전할 수 있느냐 67위. 정부 규제 효율적이냐 87위. 그 다음에 사회 이해단체들끼리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제의 효율성 45위. 정부 정책 안정성 76위. 요게 다 법하고 규제에 관련된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문제가 있고 요거를 고치면은 1인당 소득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개혁이 아니냐. 그래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이 규제를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네거티브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첫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네거티브 규제 제도는 2008년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처음 나왔다.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그게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생각한다면 순수하게 네거티브 리스트를 생각한다면은 1967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 WTO 전신인 가트 협정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수입 품목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 허락이 돼 있지 않은 품목들은 수입을 못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트에 67년에 가입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은 품목은 다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제도로 바꿨는데 요게 우리나라 개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60년대 말은 우리가 수출 주도 개발 정책을 썼던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산업을 개발시켜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달러를 벌 수 있는 사업이면은 그러면 다 지원해 주겠다. 성공했으면은 수출에 성공하면은 더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선 어떤 특정한 사업 지정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품목이 잘 된다. 그런데 이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서 원자재를 중간재를 수입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개의 특별한 품목이 아니면은 그냥 정보 허락 없이 그냥 수입하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융통성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기여한 제공해 준 거죠. 이런 그 규제 네거티브 제도도 비슷하게 그 운용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그 스마트폰 맥박 재는 기능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교과서적인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여기에 도입했다고 봤다면 좀 교과서적이니까 좀 이상적인 제도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진짜 그 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 그런 제도가 도입돼 있다면은, 그러면은 스마트폰 뭐 식약청이든 통신부든 뭐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의료기기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맥박 재는 그 기능은 의료기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만약 이상한 수치가 나온다면은 의사하고 꼭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한 구절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기가 형편없이 만들어졌다. 소프트웨어가 진짜 형편없게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기능이나 앱에 대해서 요즘은 다 평가하잖아요. 형편없다. 그러면 안 써요. 다음 판에는 넣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 사고가 뻔히 볼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너무나 허술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아니면은 뭐 불법 행위법에 따라서 손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쳐볼 수 없었다는 그런 문제였다면은 뭐 정부나 정부 기관도 어떻게 봐요? 오히려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문성이 더 강한데,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이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게 그냥 즉시 도입이 됐을 거고, 진짜 유효하면은 계속 사용되고, 유효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퇴출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워치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이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한 거고, 우리나라가 뭐 다행히도 그 규제가 빨리 없어져 가지고선 뭐 아주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몇 개월 내지 1년 동안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들 걱정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네거티브 제도가 상당히 유효하게 기업들한테 융통성을 주고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우리가 포지티브 제도를 썼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법을 일종의 교과서로 썼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은 법에서 요렇게 해라. 그렇게 포지티브 제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렇게 제도를 써라. 이게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법을 썼을 때 더 좋은 새로운 제도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제도로 이제는 전환될 때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두 번째 발표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포지티브 제도로 쓴 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규제도 거기에 덩달아서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걸 다 거슬러서 검토를 해보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고 없애야 될 건 없애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제들은 진짜 좀 남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걸 다 평가하려면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그거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였죠. 규제 샌드박스에서 4년 동안 써봤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법이나 규제 없어야 돼요. 만약 새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필요한 새 법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지금 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네거티브 제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양준석 교수님, 규제개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광호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피 유광호입니다. 저번 주에 사실은 규제학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 또 재방송하는 것 같아서 규제학회 멤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규제 연구를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거의 한 15년 차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몇 건이나 있을까를 세어보는 걸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30개 법령에 4,000개 조항 정도를 발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일일이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그 시장 진입 규제가 참 발달되어 있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주체에 대한 허가 여건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기술적 허가 여건들이 굉장히 발달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우리나라 법령 체계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격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좋은 거고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나쁜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굉장히 맥락 없이 주장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원소연 박사님 발표하실 때도 기업의 혁신 활동의 범주를 넓혀주는 게 유통 표지판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언뜻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왜 그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격적으로 법령 체계를 전환하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규제 체계를 전환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경제단체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런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리스크를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율리백이 이야기했던 리스크 소사이티에 살고 있죠. 근데 국민이나 소비자들은 제로 리스크를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기술 발전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차에서 트롤리 딜레마라고. 자율주행차 차가 갈 때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탑승자를 보호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거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탑승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조차도요, 환경이나 보건 뭐 이런 영역에서는 엄격한 포지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오라 나싱은 없는 거죠. 자, 미국이 그러면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시장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면은 뭐 알아서 시장 내에서 자체 조정될 거라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시장은 정글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을 감독하는 노동감독관이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3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쇠자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잔에다 쇠자를 딱 꼽아가지고 거품이 몇 cm 이상이면 이 가게는 물을 탄 가게다. 그래서 주류 유통 허가를 취소를 시킵니다. 미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방임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장 감시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시장 감시 기능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정부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한테 기능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민간 자체에서 사적인 자율 기능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장 감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진입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보통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진입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동전의 앞뒷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가 경제 성장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요. 자율에 맡겨 두되 시장 교란 행위를 했을 때는 페널티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대표적인 게 PL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 일벌 100개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하고 이제 배보상 개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소비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왜곡하거나 고의적 숨겼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하게 100배 나오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법령상 10배까지 되어 있나요? 10배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판례로는 4배까지가 최고입니다. 즉 미국은 시장 진입 장벽은 낮춰주는 대신에 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구조를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기업 단체들은 그 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건 반쪽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왜 파저티브 규제 체계를 선택했을까? 당연히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일본법을 베꼈고 일본법은 대리법 체계를 베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원한은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방식은 압축 경제 성장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성장 전략을 한마디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즉 될놈 몰아주자였죠.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빨랐고 대신에 우리에게 부작용으로 남은 거는 양극화,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의 폐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파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그러한 제도적 변화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굉장히 수사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리스크 테이킹에 관련돼서 이거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기반의 연구들이 필요하는데 제가 규제학회 제일 마지막 발표 자료에 무슨 말을 썼냐면요. No pay, no gain이라고 썼습니다. 규제 개혁에 관련돼서 인프라나 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그냥 법령만 개선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규제 샌드박스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은 이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로 인해서 규제가 제대로 전환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목표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사업 평가나 아니면은 보완적 정책 제도에 대해서 논의들은 굉장히 묻혀 있습니다. 사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이제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과 동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뭐냐면요. 입법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건 뭐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시니까 빼겠습니다. 강조하실 부분은 사법부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미국이 그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판례 중심의 많은 소송에 의한 판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명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및 감당해야 될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광호 박사님, 그 네거티브 규제에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한상공회의 소속의 이상은 실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실에 있는 이상원입니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하고 관련해서는 원소연 센터장님께서 워낙에 방대한 내용과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앉아 있는 내내 어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실 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기존에 3년 전에 처음 시행되고 나서 이게 정말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 것 같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역대급 툴이 아니겠냐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 부처마다 이제 전담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이 통합된 채널로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부처로 그 원스톱으로 이제 접수되고 승인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2년 동안에 한 접수받은 과제로만 치면 한 460개 정도 과제가 접수가 됐고 실질적으로 승인까지 갔던 과제들,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을 지원했던 과제는 한 158개 과제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접수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규제 환경에서 이런 실적이 많아지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지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우픈 상황이기는 한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거 굉장히 스타트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구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규제가 진짜 너무 많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도 규제를 하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아까 전에 저 원수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업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정부라고 규제부처든 전담부처든 규제부처든 상관없이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정부는 사실은 적군의 개념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 샌드박스는 신청을 하고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주무부처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아군의 느낌을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규제 개선 활동 중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년이 된 시점이 5월 12일이 저희가 이제 2주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승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행정연구원에서 1년 단위로 이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2년을 맞이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는 만족도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승인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 87% 정도가 이제 도움이 됐다고 했고 대략적으로 내용 사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 매출 증가, 뭐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이런 측면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9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변에 그 규제 때문에 좀 약간 에러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이 제도 한번 추천을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10곳 중에 9곳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제 개선 채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쪽의 관점에서 이제 이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전 사후단에서 기업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규제 해결 안 되는 것, 그리고 뭐 부처 간의 협업이 부족한 것, 요거는 이제 좀 약간 큰 관점에서 이제 봐주신 것 같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뭐 서류를 작성해드리고 사후 관리해드리는 관점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약간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불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이게 언제 심의가 열리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저기 국조실에서 지금 심의 기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최근에는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과제들은 뭐 한 15개, 20개 이 정도로 이제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과제에 따라서는 규제부처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규제부처에서 거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접수하려고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막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규제부처에다가는 더 받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또 기업에다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승인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규제부처가 좀 더 선언적으로 이 뭐 몇 개까지 이게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한 없이 받아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좀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2년 3년 되면서 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이제 좀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까지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부 부처나 이제 저희 그 지원 채널이나 이런 쪽이 이제 아군이라고 느끼는 단계라고 그러면 사후 이제 승인을 받고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다시 그때부터는 또 약간 좀 귀찮게 하는 단계로 이제 보기 시작하시는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일단 사업 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 조건도 이행해야 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 이행해야 될 요건들을 수행하는데 사실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사업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기준을 이 사고 발생했을 때 대인 대물 그 총 보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이제 설정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없던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설계하느라고 또 별도로 이제 그 보험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설계됐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가 굉장히 몇 천만 원까지 중소기업 입장에서 몇 천만 원이 굉장히 큰 몇 백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사안에 따라서는 뭐 최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설계 중에 3천만 원까지 나오는 보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나면 결국엔 1,500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 이제 기업 부담이 돼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가 조건을 또 이행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뭐 지자체라든지 그러니까 승인 단계에서 규제부처 이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처나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특례 지정서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잘 몰라요. 이 지자체에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너 잘 모르니까 뭐 다른 공문을 받아와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사업 개시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결국에는 뭐 중앙부처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특례 지정서 자체를 발행하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같이 공문을 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을 하거나 협의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도 좀 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작은 얘기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단에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뭐 투자 유치 받은 건 있는지 없는지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요거를 2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2주 단위로 이 파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렇게 그 뭐 작은 단위에서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가장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채워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스컴에서 그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그건 굉장히 그 일부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게 좀 이슈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실장님,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성과한다학교의 이승민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뭐 규제 개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하루 종일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분명히 의의가 있는 제도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다만 이제 개별 서비스 제품에 그치고 있고 인허가 기준 자체를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런 임시 기준 같은 거,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인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다 허용하게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광호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거티브 규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저도 딱 해드리려고 했던 말이 미국도 환경이나 보건, 의약품 이쪽은 포지티브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비슷한 말씀 이미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원래가 이 시민운동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방법에 의한 집행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에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토양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것이 필요할까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성공할까? 근데 성공의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규제 개혁의 실패 원인이고 아마 기존 정부도 그래갖고 지금 정부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규제 친화적 환경에 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은 규제 지체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고 조금만 실패하면 무조건 정부 탓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안 하고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장의 자정 기능이나 시장의 역동성 불신합니다. 시장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자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믿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데 실증 분석 잘 안 하잖아요. 실증 분석을 안 하니까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거나 아니면 아예 과소 규제가 되거나 그러면 뭔가 실증적인 자료가 있어야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정책이라는 게 원래 내용하고 방식이 다 옳아야 되는 것인데 뭐 내용은 둘째치고 방식이 항상 관료적이잖아요. 굉장히 명령과 통제 방식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고, 일단 공무원들한테도 모순된 요구를 합니다. 예, 공무원들 맨날 적폐청산하고 뭐 이런 정권만 바뀌면 적폐청산하잖아요. 그래놓고도 민간과 유사한 그런 성과를 달성하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왜 민간과 같은 그런 경영 성과를 달성해야 할까요? 제자리 잘 지키고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는 게 공무원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민간에 가까운 경영 성과를 달성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실적은 꼭 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미 개발해놓은 가장 안전한 모델 카피앤페이스트를 하거나 수사나 조사 들어오면 뭐라도 탈탈 털어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는 또 과도하죠. 예. 아니 감사를 해가지고 잘했다라고 하고 가는 감사가 왜 이상한 감사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무원한테 모순된 거를 요구한다. 라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관할 경쟁이 또 매우 심합니다. 신기술 신산업 하나 뜬다고 하면은 모든 부처가 다 깃발꽂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들이 맨날 몇 개씩 나오고 국회 소관위에서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중 규제, 삼중 규제 되고, 이 민간에서는요 실태 조사, 마켓 스터디만 여러 개 받아도 무지무지 피곤합니다. 근데 그 실태 조사 양식도 다 달라요. 심지어 항목도 몇 배까지야. 네, 그럼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민간이 정부 공부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는 분명히 필요한데 형사처벌이나 조사 제재 규정이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1,500개가 넘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1,000개가 넘습니다. 어디는 뭐 한 1,200~300개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1,000개는 확실히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한다라는 거는 형법전을 지금
이고 가는 형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하냐는 거죠. 부동산 투기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이 형사처벌 규정의 실무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맨날 검찰 수사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검찰 수사. 근데 검찰도 한 몇 번 들어와가지고 뭐 자료 없으면은 무혐의를 하는 게 검찰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공무원의 실적주의랑 연결시켜서 공무원의 실적주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일단 뭐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없는 자료라도 만들어서 나와라는 거거든. 무혐의란 없다. 내가 기업 조사를 나왔는데 세상에 무혐의가 어딨냐? 뭐라도 갖고 와라. 이게 이래서 기업의 형사 범죄도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규제 개혁 안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고 해서 규제 개혁하자니까 요새 또 자율 규제가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자율 규제도 매우 장식적이에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공무원들의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명령 통제 방식이 안 버려지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자율 규제를 하라는 게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라고 그래도 니들이 먼저 신기술 신산업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경선 규제를 하든 뭐 하든 좀 지켜보자 이건데 지금 자율 규제하겠다고 몇 개 벌써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정부가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 업계한테 니들 이제 요거는 하는 건데 무조건 요거 지침 갖고 와. 니들이 나머지 안은 만들어 와. 근데 사실은 이걸 할지 말지부터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에서 목표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정해놓고 그 가이드 그 세부적인 내용만 갖고 와라. 그럼 이게 무슨 자율 규제냐? 차라리 그럴 거면 법을 만든 게 나아요. 법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업계에서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난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 시어머니 같은 나쁜 광고주 같은 자율 규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니들이 만들어왔다. 나중에 룰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업계가 자율로 만든 룰이에요. 이건 무슨 이상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매우 규제 품질을 악화시키는 자율 규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장식적 자율 규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명령과 통제 방식,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이걸 전제로 하는 자율 규제를 하니까 자율 규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제 완화를 그렇게 여러 규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자율 규제를 얘기했을 때 그런 모습의 자율 규제를 외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아무리 열심히 잘 운영하고 네거티브 규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잘 외쳐도 결국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쪼록 좀 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좀 새로 바라보고 규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특정한 법정 몇 개 바꾸고 인허가제도 몇 개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배재대학교 이해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혁우라고 합니다. 규제 공부라고 한 지가 좀 돼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거 하면 안 될 텐데, 저런 거 고치면 빨리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게 저런 거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한 것들은 거의 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타다 규제를 퇴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더 좋은 모빌리티 시장이 열릴 거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러면 아마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마트 입점 규제 제한할 때도 저렇게 하면 사회적 갈등만 많아지고 오히려 유통 구조가 왜곡이 될 텐데라고 했지만 당당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지금 정책 효과는 굉장히 오리무중에 10년째 있고요. 게임 셧다운제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했는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규제 중에 납품 단가 연동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감하게 투자를 하면 이게 넘어간다면 한 5년쯤 후에 또 슬픈 예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요. 지난 정부 내내 우리가 고민을 가졌던 부동산 규제
예,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미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규제 개혁을 하는데 하수와 상수와 중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라고 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는 것을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것, 이것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중수는 규제 분명히 도입할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서히 불합리해진 규제를 제때제때 고치지 못하면서 미뤄두고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냥 밀리듯이 고치는 방식이 중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적합업종 등등에 대해서 지정해놓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나씩 건별로 해소해주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수라고 하면 미리 하는 거겠죠. 슬픈 예감이 들지 않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거고 확인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규제는 지금 상수일까요, 중수일까요, 하수일까요? OECD에서 PMR 지수라고 규제 지수를 20년째 발표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5년 만에 발표하는데요. 꼴찌에서 10등 안에 지속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터키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런 정도로 가면.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 개혁 안 한 정부가 없었고 모든 정부에서 규제 개혁은 다 주요한 정책 어젠다였고 그리고 어쨌거나 샌드박스도 하고 비용 관리제도 하고 네거티브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제 개혁의 결과로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의 상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규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규제를 이익과 편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규제를 제도의 관점에서 보고 규제가 사람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규제가 사람들의 행위의 왜곡 현상을 유발시키는 것이 감지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경고를 합니다. 즉 규제에 대한 이런 제도론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하지 않고 규제를 마치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시현하는 가치 구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규제의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의 사회적 부담과 규제가 초래할 장기적인 동학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선생님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죄송하지만 규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아마추어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된 영화, 1000만이 넘는 영화를 가서 구경을 할 때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국민이죠. 그렇지만 그 좋은 영화를 만든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되는 감독과 스텝입니다. 프로가 영화를 만들어야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감동한다고 해서 그런 감동하는 영화를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국회와 규제를 바라보는 여러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론과 경험과 제도적인 이해의 바탕이 된 프로로서의 입장을 견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실수합니다. 그러면 또 고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규제개혁 체계입니다. 원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우리나라만큼 규제개혁의 수단이 화려한 나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샌드박스, 비용관리제, 규제심사, 규제 챌린지, 여러 가지 규제 일몰제 다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체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호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규제 개혁에 정부가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규제 개혁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정부 내 규제 개혁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 기구의 세팅이 없이 지금 물론 국조실에서 국장님도 오고 그러셨지만 어떤 하나의 정부 부처 안에서 국이나 실 정도의 기구로서 존재하는 지금의 현황으로는 안정된 방식으로서의 규제 개선이 추구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가 됐든 규제 개혁 전담 기구가 정부 내에 마련됨으로써 정부 내에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규제 친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 내에 규제 개혁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규제 개혁 친화적인 관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안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규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 실증에 기반한 이제 분석 이런 것은 능력을 이제 우리가 제고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규제 조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일찍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좀 대담한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기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저도 사실은 한 5년쯤 전에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개혁의 전공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시 허가 제도잖아요. 그래서 규제 개혁의 전공법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바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마치 규제 개혁의 이 대표 브랜드인 것처럼 한참은 얘기가 됐었고요. 이런 현상은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정부의 규제비용 관리제라는 게 도입이 됐었는데 마치 규제비용 관리제가 전체 규제 개혁의 어떤 내용으로서 브랜드화되는 시점이 있어서 좀 곤란하다. 전공법으로서 규제 개혁을 추진을 하고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네거티브 규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법령 체계가 네거티브가 전부냐, 포지티브가 전부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이 공존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를 외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 내에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실제로 포지티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지티브적 규제로 설정이 되어진 것들을 확인해서 네거티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든지 아니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장을 하든지 이런 류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분명한 제도적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의 규제 개혁 과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민간에서 정부에 대고 요구해달라는 규제 개혁 건수가 10,0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00건이 물론 모두 다 합리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는 아니겠지만 10,000건 중에 뭐 10분의 1이라고 쳐도 1,000건은 뭔가 고쳐야 되는 규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만여 건의 규제가 민간으로부터 제기된다는 것은 정부가 이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경제 성장의 목적이든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이든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정부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불합리한 어떤 행위 부담을 당연시하면서 그 제도 개선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의 어떤 모순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구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승진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면서 여기 훌륭하신 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 가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성적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이승민 교수님, 이혁우 교수님이 저의 감성적으로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울컥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 지금 스타트업들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최대 스타트업 단체 대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인터넷 산업이나 이 스타트업들 뭐 이런 이제 혁신 생태계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규제 혁신 문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 근데 사실 역대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은 규제 개혁이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고 노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굉장히 뚜렷한 성과는 지금까지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에 대해서 국정과제에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뤄줬기 때문에 역시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조차 노력을 안 하면 누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해줄 것인가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매 정부마다 규제 혁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뚜렷하죠. 규제가 우리 산업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뒤처지게 하고 발목 잡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미 혁신이 됐다면 저희가 그리고 규제가 오히려 산업이나 민간의 경쟁력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민간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뭐 OECD 데이터, IMD 데이터, 월드 이코노미 포럼 데이터 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경쟁력보다 정부의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경쟁력이 훨씬 뒤처지는 걸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뭐 아산나눔재단 등과 함께 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뭐 2018년에 한 번, 2020년에 한 번 세계 100대 스타트업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트업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가능한가 라는 걸 이제 측정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뭐 절반 가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못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더라도 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보다 2020년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우리나라 제도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우버나 리프트 같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데들이 상장을 해서 엑시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빠지다 보니 마치 데이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제 혁신을 이 스타트업 관점에서 바라는 거는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도이고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이제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에 그거를 합리적인 규제로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뭐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규제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어떤 데서는 된다 그러고 어떤 데서 안 된다 그러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든지 된다고 하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거 제도를 바꿔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도 부산에 가서 어느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요. 무슨 사업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못 하시게 될까 봐.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신고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금지다. 안 된다. 근데 부산에 있는 세무서에서는 이거 된다. 좋은 모델이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신고 받아줄 테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신고 받아준 거를 서울 세무서에서 다시 들고 와서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는 금지된 거다. 부산이 잘못 알고 해준 거다.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도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제 상담 지원을 스타트업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제 샌드박스 좀 검토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소한
우리나라만 유독 금지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 소위 갈라파고스 구조죠. 전 세계에서 다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만 불가능하냐? 우리나라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분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면 저희가 얘기하겠는데 못할 이유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장 이해하기 쉬워서 이 눈썹 문심 하신 분들 있으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99%. 의사한테 안 받으시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눈썹 문신 해주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 찾아가도 간호사가 해줍니다. 그럼 또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00만 명이 받았고 한 해에 300만 명 정도가 받으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아무도 그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는데 의사협회에서 찬성은 안 하시죠. 이 개정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문신하고 구분해가지고 빨리 개정하자고 지난번 국회에서 이야기됐습니다만 안 풀어주시고 뭐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금지된 것들이 뭐 전자상거래 영역에도 많이 있고요. 뭐 안경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주류 같은 것도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그런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영역을 해줬으면 뭐 하나 바꿀 때, 서비스 바꿀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일일이 허가해 주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는 사실은 시스템에 맡기는 게 데이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뭐 이 시장에 그 분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는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시점에서 보자면 저희가 네거티브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적 전환을 천명했고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규제에 대한 성적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이 2018년 1월에 제가 한동안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제 발표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신산업 신기술은 무조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임해라. 근데 그게 힘든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원칙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 전체 입장으로 봐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 전체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 아닌지 저희도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제 규제 혁신 과정에서 특히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경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신산업 신기술을 도와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칭찬받고 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크게 칭찬받은 공무원 못 봤고요. 뭐 징계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규제 혁신 도와줬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은 공무원 별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여전히 많은 그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규제 샌드박스도 오늘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우리 규제 혁신 과정에서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그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등장 이후에도 이게 규제 혁신의 마스터피스였다면 그 후속 조치들이 별로 안 나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그 만들어서 제도로 운영한 게 규제 해커톤도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 그 다음에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잘 안 되니까 한 걸음 모델을 만들어서 했는데 한 걸음 모델 별 성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 후반기에 규제 챌린지, 총리가 나서서 규제 챌린지 했는데 규제 챌린지에서 성공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챌린지한 거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그 한 거였는데 그렇고 그 뒤에 뭐 이제 규제 입증 책임제 등등 해가지고 10여 건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규제 혁신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느 한 제도가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규제 혁신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뭐 앞서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을 넘어서 좀 뚝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규제 혁신이 단순히 기업의 규제 수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혁신의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규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그 정부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제도는 어쨌든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갈 거고, 그래서 임시허가든 실증 특례든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모델이 있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어디에도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해서 해주거나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면 번번이 하나도,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해관계 충돌이, 오히려 이해관계자를 정부 부처가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이해관계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부 부처가 찾아서 데려오셔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산업이 많이 그 변화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정부가 보증을 서서 우리는 혁신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소외받거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방향으로 가서 산업이 성장했을 때 이 산업이 또 적절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통해서 이런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하겠다라는 강력한 보증 효과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를 일반적으로 찬성하는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려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만약에 그런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영역이 신산업이나 스타트업 영역에 열린다면 수용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요. 대선 때 저 이번에 이제 토론 자료로 낸 거에도 그게 있고, 대선 때 여야 그 후보들한테 제출한 저희 정책 자료에도 그 이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후 규제를 통해서 시장 자유를 맡기자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혁신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그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민간 합동으로 좀 규제 혁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이제 규제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곳이 뭐 예산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좀 강력한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뭐 저희도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승진 대표님 토론 감사합니다. 예, 8분 토론 전체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그것부터 이론적인 얘기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나오신 김다른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의견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6분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좋은 충고 그리고 또 건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100%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진 않지만 거의 모든 분 다양한 시각을 말씀하셨지만 다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대한상협 스타트업 포럼 쪽에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규제 혁신은 어느 정부 뭐 동양 서양을 떠나서 모든 국가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정부가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민간에서 볼 때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이제 굉장히 챙기기로 했고, 그래서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이제 가동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특히 뭐 오늘도 저희 정부 청사 저희 총리실 인사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규제 혁신을 본인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하겠다 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아시겠지만 어제도 규제 혁신 장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건의와 의견과 또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박경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블록체인, 뭐 가상자산, 메타버스, 뭐 UAM, 저희가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로드맵 말고 신선 규제식 로드맵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자율차, 드론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VR, AR 만들었지만 올해 가을쯤엔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해서 로드맵에서는 일단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금융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NFT 로드맵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특히 뭐 암호화폐, ICO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이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하고의 그런 갈등, 기존 업자의 갈등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에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실증이 또 중요하고 또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그 규제 샌드박스가 갈등 해결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은 안 된다, 이쪽은 된다 이러니까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준석 교수님이나 이광호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네거티브 시스템의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동의되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상 이성원 실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샌드박스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의를 하신 거, 그 심의기한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아주 이렇게 그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줍니다. 각 5개 부처의 전담기관, 진흥원 이런 데서 그 과정들이 상당히 페이퍼워크나 법령 찾고 이런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부처에서는 심의 기한이 설정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 안에 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또 어떤 과제들은 뭐 물론 이해 충돌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이 심의 기한을 그래도 설정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일 유사 규제 막는 거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총리실에서 샌드박스 TF를 해서 관계부처랑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샌드박스는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것도 그렇고 아까 갈등 사안들, 규제부처와 주관부처 갈등 이런 거 제가 한 2년 동안 한 40여 차례, 또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 장관님께서도 4차로 회의라고 해서 계속 조정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조정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유사과제 문제도 부처들이랑 더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책임보험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선 방안 생각하고 있는 건 50% 책임 부담률을 좀 더 한 70% 이상 올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책임보험 말고 이런 것 조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분 잘 지적하셨는데, 지자체별로 또 아까 어떤 지자체는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 스타트업 포럼 최정진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자체도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르고 할 때는 그 부처에서도 나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교수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거티브의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한 5차례 했지 않습니까? 583건을 했지만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이제 좀 덩어리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로봇이다, 디지털 광고다, 아니면 뭐 드론이다, 이렇게 접근해서 여러 개 부처, 여러 개 법령이 있으니까 하나만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총일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나 사실 국책위원회나 아무리 나서도 그 부처들의 몇만 개 규제를 다 일일이 정황을 보면서 네거티브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현실을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여집합 같이 현실을 알아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성을 알 수가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역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되 그러면 이제 각 부처가 할 수 동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 보고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부분과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리실 실국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추진 체계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샌드박스가 전공법은 아니다. 뭐 대표 브랜드인데 사실 뭐 대표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숨통을 틔워주는 어떤 혁신의 실험장이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게 샌드박스가 있어서 샌드박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거를 샌드박스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가끔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산업 규제 혁신 그 기업 LO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4년간 8차례 걸쳐서 한 200여 건을 풀었고 다음 달에도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하고 있는데 건의를 저희가 뭐 드론 협회, 뭐 온라인 쇼핑 협회 이렇게 뭐 수소 충전소 이런 데서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부처를 검토하고 그중에 부처가 불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또 저희가 국조실에 조정회의를 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거는 샌드박스가 아니고 바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70여 건 접수를 저희가 막 전화도 돌리고 해서 받고 그중에 한 34건 정도를 아마 다음 달에 발표할 텐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바로 푸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도 기존 산업 신산업도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샌드박스가 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로 풀기 부담되는 것들이 샌드박스로 가다 보니까 그게 더 이슈화가 많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샌드박스로만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갈라파고스 규제라든가 챌린지 눈썹 문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안경 주류 온라인 판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 또 관계부처들은 또 그 반대하는 뭐 저 의사협회, 약사회 이런 이익단체들의 반대 이런 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만 또 저희가 또 규제 혁신하는 것처럼 또 되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작은 걸 많이 풀어도 큰 갈등 규제들을 해결 못하면 체감도는 낮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신설 강화 규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90% 이상이 의원 입법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려고 해도 법률 같은 경우는 아예 오지를 않는 거죠. 국회에서 그냥 바로 통과돼 버리고 그다음 이미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들어올 때는 그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국회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국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하고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좀 제도를 만들어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국회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국조실을 비롯해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또 이제 총리님, 대통령님, 총리님 워낙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양에 차지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규제 토론회 이런 거 해보면 역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예, 오늘 저기 8분 토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종합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